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49강 이승만 정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56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02에서 103쪽과 112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제 정치와 경제를 공부할 건데요. 일단 크게 세 정권을 공부한다고 했죠. 무슨 정권?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렇게 세 정권을 공부할 거고 각각의 정권을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정치, 경제 나누어 볼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정치는 여러분들 뭐와의 싸움? 독재와의 싸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셋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장기 집권, 독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독재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법을 바꿔요. 법을 어길 필요가 없지. 법이 나의 장기 집권을 막으면 법을 바꿔버리면 된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에서는 그들이 독재를 위해 어떻게 법을 고쳤는가, 독재를 위한 개헌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 왜 너희가 독재를 하느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주의 돌려다오. 해서 그런 장기 집권 시도에 맞서서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들이 독재를 위해 어떻게 법을 바꾸었는가, 독재를 위한 개헌,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 이 두 측면으로 정치를 공부할 거고요. 경제는 가난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또 그 과정에서 경제 개발 정책 중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냥 잘 나간 건 아니야. 중간중간에 위기를 맞아요. 뭐 석유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위기, 그리고 경제 개발의 성과와 함께 또 그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경제 개발 속에서 발생한 그림자, 그래서 경제 개발의 빛과 그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이승만 정권, 그 이승만 정권 중에서도 정치.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독재를 위한 개헌과 거기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잘 공부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거다. 여기선 이러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한번 뼈대를 잡아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실 때가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실더라도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그 공부할 전체적인 뼈대를 아웃라인을 잡고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아요.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한다면 여러분들 이승만 정권, 여러분들 48년 그 5월 10일 총선거 UN 소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열어라. 이래서 그 UN 소총회 결정에 따라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인 50총선거 1대 총선이 열렸고요. 이때 뽑혔던 의원들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원, 재헌의원이라 이때만 임기가 2년이야.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이에요. 이때만 2년인 거야. 그래서 이 재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라고 했죠. 국민이 직접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걸 대통령 직선제라고 그러고, 간선제는 뭐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선발한다. 해서 간접적으로 선발된다라고 해서 국회에 의해 대통령을 뽑는 걸 간선제라 그래.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간선제였죠. 대통령 임기는 국회의원과 똑같이 4년이고 2번까지 가능했다. 근데 당시 50총선거 결과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돼서 그 이승만 지지파가 국회를 차지한 상황.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뽑으면 당연히 누구 뽑아? 이승만 뽑겠죠. 그래서 1대 대선 이승만 당선. 근데 여기는 색깔펜 2개 준비하라 그랬죠. 대선과 총선 기간이 달라. 왜? 첫 번째 총선 때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 대통령은 4년인데 처음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선거가 열리는 총선은 파란색,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대선은 노란색으로 제가 필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총선이 언제 열려? 임기 2년이니까 50년에 2대 총선이 열리죠. 이 당시 이제 6.25 터지기 한 달 전 5월 30일에 2대 총선이 열리는데 이때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탈락했다 그랬어요. 왜? 애초에 이승만이 이길 수 있던 1대 총선 때 이승만이 이겼던 이유도 그 단독 선거에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을 따르던 남북협상파 중도파가 참여 안 해서 그랬던 거잖아. 근데 2대 총선에서는 그 김구, 김규식을 지지하던 남북협상파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승만 지지파가 패배합니다. 당시 국회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30석,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26석이라 그랬죠.
자, 이승만은 뒤늦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단일한 정치 체제로 묶어야겠구나. 그래서 뭘 창당했죠? 자유당. 근데 이미 늦었어요. 왜? 다음 대선이 돌아와. 임기가 몇 년이라고? 4년이라고. 다음 대선 언제 열려요? 52년에. 근데 지금 대통령은 간선제야.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제란 말이야. 근데 국회에서는 반 이승만 계열이 국회를 장악해놓은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으면 절대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판을 엎어버립니다. 당시 6.25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들.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납치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후드려 패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죠, 여러분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서 법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1차 개헌이에요. 중요합니다. 1차 개헌. 다른 말로는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그랬죠.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더 이상 대통령을 국회가 뽑는 간선제로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통령을 누가 뽑게 하자?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게 1차 개헌이야. 그래서 국민에게 뽑는 직선제를 통해서 2대 대선이 열리고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당선될 수 있던 이유는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국민들이 불안하거든. 그래서 2대 대선 당선! 근데 대통령은 몇 번만 가능해? 임기 4년의 중임이야. 지금 한 번 했고 2번째네. 이제 이거 임기 끝나면 끝이야. 자, 근데 다음 봅시다. 근데 그 다음 총선도 언제 열려요? 50년. 근데 이제부터 다시 임기가 몇 년으로 다시 돌아와요? 4년. 처음만 2년이라고 했죠? 4년. 50 더하기 4는 54. 이때 3대 총선이 열리고 이때는 이승만을 따르는 자유당이 이겨요. 정당을 만든 보람이 있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자유당을 믿고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로 2차 개헌. 다른 말로는 4, 5, 2 개헌. 4 아래는 죽이고 5 위로는 올린다. 반올림 개헌이라고 했죠. 내용은 뭐야? 나 2번만 하기 싫은데? 나 계속 하고 싶은데? 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누구야? 이승만. 나만은 예외로 해줘. 나만큼은 중임 제한 철폐해줘. 그러니까 대통령 2번만 하는 거 싫어. 무한대로 하게 해줘 이거야. 중임 제한 없애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 이거야. 근데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거에서 지면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게임에 그 도전할 수 있는 횟수 제한만 없애줘. 당선되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룰은 지키겠다는 거죠. 투표를 통한 당선. 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 제한만 없애달라는 거지 게임의 룰 자체는 인정을 해. 투표를 통한 당선. 근데 말이죠? 나중에 이 룰 자체도 바꿔버리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때 왜 사서입인가 말했죠? 한 표가 모자라서 좌절될 뻔했는데 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통해서 반올림의 논리를 적용해서 136표가 아니라 135표만 있으면 된다 해서 땅땅땅 통과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런 바뀐 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3대 대선이 열립니다. 자유당 후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여기에 맞서는 야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부통령은 장면. 와, 이름들이 정말 이름 대전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들만 이런 거대 후보들 말고도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조봉암 누군지 말했죠,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가 초반에 했던 농지개혁 그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두고 3정보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해서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150% 가격으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이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원칙 그 방법으로 토지를 분배했잖아. 경제유전의 원칙. 그 농지개혁을 진행했던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이승만 정부 그 농림부 장관이었다가 이승만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갈라져 나온 거죠. 자,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은 이 자유당과 이승만을 떠났어요. 민주당이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특히 민주당의 선거 구호 중요하다겠죠? 사람들 마음을 울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야, 진짜 이런 꼬라지로는 못 살겠다. 이게 뭐냐?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여기에 맞서는 자유당의 구호는 갈아봤자 소용없어 얘들아 라는 거였는데 여기가 압승할 분위기였는데 선거 직전에 신익희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욱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이겨. 근데 말이죠, 이승만 500만 표 받아. 근데 이미 죽어버린 신익희 250만 표, 무소속인 조봉암 220만 표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붙었으면 이승만이 이겼다고 장담할 수 없는 선거라는 거야. 그 증거가 대통령은 경쟁 후보가 죽어서 이승만이 됐지만
부통령은 누가 됐어? 민주당의 장면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인데 부통령은 민주당 장면이 된 거야. 그리고 이때 조봉암은 용기를 얻어. 뭐야? 처음 한 번 나왔는데 심지어 무소속인데 220만 표야? 이거 되겠는데? 다음 선거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아예 정당을 만듭니다. 진보당을 결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승만과 자유당을 위기에 직면했어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횟수 제한을 없애버렸는데 봐봐, 나왔는데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솔직히 이번에도 운빨로 이긴 거지. 제대로 붙었으면은 졌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승만과 자유당이 어떻게 할래요? 선거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분을 떠나가고 있어. 다음 선거 때는 이길이란 보장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 떠나가는 국민들의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다양한 정책도 내고, 국민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노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막 멍석 깔고 큰절 한번 하고 막 머리 한번 밀어주고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떠나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하고 국민들의 마음, 떠나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데, 이승만과 자유당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이상한 전략을 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떠나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씁니다.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공포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다음에 봐봐, 3대 총선이 54년에 열렸지 얘들아. 그 다음 총선이 언제 열릴까? 국회의원 임기는 4년, 54 더하기 4는 58이죠, 여러분들. 4대 총선은 이 58년에 이제 열려, 4대 총선. 자, 여기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붙었어. 4대 총선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자유당이 이기긴 이겼거든? 근데 민주당이 엄청 급성장을 해. 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해봐요. 그동안 자유당은 되게 부동 1위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거의 자유당을 다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다음 선거 때는 정말 이길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이 속도로 가면은 민주당에게 추월당해서 총선이고 대선이고 다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를 떠났구나. 노력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떠나간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공포를 보여주자. 공포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어떤 공포 정치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동화 아세요? 그 있잖아, 그 양치는 소년이 양치는 게 실증 나니까 심심해가지고 동네 내려가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늑대 어디야, 늑대 어디야 하더니 굴한데 이랬다가 이제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줬던 그 얘기 있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그걸 쓰는 거야. 내가 말한 공포 전략 이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공포를 심어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늑대가 누굴까? 빨갱이. 북한이 보낸 공산주의, 사회주의, 간첩 빨갱이들. 늑대가 나타났다! 빨갱이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엄청 먹히지. 왜? 우린 지금 뭘 겪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6.25를 겪었잖아, 얘들아. 3년 동안 박 터지게 싸웠잖아. 내 부모 형제가 저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6.25 때 얘들아, 우리나라 사망자만 500만 명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라 그러면 이 공포와 증오에 치를 떨고 있다고. 그걸 이용하는 거야. 공산주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늑대 전략을 씁니다. 이름하여 빨갱이가 나타났다 그러고 이제 그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반공체제. 우리가 그 늑대, 북한 빨갱이, 공산주의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늑대가 나타나서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늑대 빨갱이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누굴 믿고 따라와야 돼? 우리 믿고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전략을 씁니다. 강력한 반공체제를 형성하게 돼요. 다만 여기서 센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양치기 소년 동안에 늑대가 아예 없었죠. 마지막에 이제 늑대가 있긴 했지. 근데 이제 아예 터무니없이 뻥을 쳤잖아. 진짜 늑대가 없는데 늑대 있다 뻥 쳤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당한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건 좀 달라. 그 당시 여러분들 자유당이 완전히 뻥을 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북한이 보낸 공산주의, 사회주의, 간첩, 늑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았어, 얘들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북한이 보낸 그런 간첩, 공산주의 빨갱이, 늑대가 이 나라에 한 100명 정도 있었다고 치면은
자유당 정권은 그 100명 늑대를 야, 늑대가 200마리, 300마리, 400마리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야. 봐봐. 실제 늑대는 100마리야. 근데 지금 자유당은 늑대가 200마리라 그래. 몇 마리를 뻥친 거예요? 100마리를 뻥친 거죠. 이 100마리는 뭐로 채우게? 반대파. 자기의 정치에 이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새끼 너 빨갱이지. 너 빨갱이지. 너 북한이 보낸 늑대 새끼지.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늑대보다 더 많은 늑대를 만들어내고서 그 더 많은 늑대를 만들어내고서 그 늑대를 뭐로 채우는 거야?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닌데 과장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누구였냐? 말했지? 진짜 북한이 보낸 늑대 말고도 가상의 늑대를 만들어낸다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조봉암과 진보당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조봉암과 그가 만든 이 진보당은 빨갱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빨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조봉암과 그가 만든 진보당이 북한이 보낸 간첩 빨갱이다 라고 이제 늑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시 조봉암과 진보당 정권의 정책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론이었어. 평화통일론. 그러니까 북한과 싸우고 뭐 전쟁할 게 아니라 북한과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거든요. 오늘날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에 평화통일론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진보당과 조봉암은 빨갱이다라고 잡아들여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보통 얘들아 사형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서 되게 그 엄격한 절차랑 몇 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잡아들이고 며칠 지나자 바로 사형 판결 내려가지고 조봉암을 이 진보당과 그 조봉암을 북한이 보낸 간첩으로 몰아서 진보당은 해산당하고요. 진보당의 그 리더였던 조봉암은 사형당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조봉암이 사형당할 때 참 드라마틱한 게 원래 여러분 그 사형수한테는 사형당하기 전에 그 사람의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사제를 불러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 스님을 불러주고 교회 다니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목사님을 불러주고 신부님을 불러주거든요. 당시 조봉암은 기독교인이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준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놓고 입회한 상태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느냐 했을 때 이 조봉암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23장 22절을 읽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22절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예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말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 자를 보니 이 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했더니 유대 군중들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한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군중들이 성내서 항의하니 결국 빌라도가 그리하라 하였다. 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22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그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야. 그걸 마지막에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걸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예수가 죄가 없이 죽었듯 나도 죄가 없이 죽는다. 라는 걸 딱 이제 돌려 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사형도 올라가기 전에 담배 한 대랑 막걸리 한 잔만 마시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막걸리는 못 주고 담배 한 대는 딱 줘요. 그래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올라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늘은 이제 현대사에 들어와서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했어요. 법원에서. 이거는 사법살인이다. 정부의 압력을 받은 법원이 사법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조봉암이 신원회복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죠. 아무튼 사형당한 이유는 뭘 얘기했다고? 북한과 무력으로 통일할 게 아니라 평화롭게 통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얘들아 사실 봐봐. 이런 그 진보당 사건 이런 식으로 조봉암을 죽여버리는 거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도 좀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당시 언론사 중에 경향신문이라는 데가 있었거든. 이 경향신문이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는 언젠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부는 똑같이 폭력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 비판을 해요. 자, 어떻게 될까? 폐지. 어디 빨갱이를 두드네? 이 새끼 너네도 빨갱이 신문이지 하고 빨갱이 신문으로 몰려서 경향신문은 폐지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반공체제야. 늑대가 나타났다. 조금만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에게 다른 말을 하면은 너 이 새끼 너 늑대 새끼지. 너 북한이 보낸 빨갱이 새끼지. 라고 사방에 늑대를 설정하고 반대파는 늑대로 몰아서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에게는 오씨 진짜 북한이 보낸 늑대가 맞나봐 하고 공포를 심어주고 자기 밑에 모이도록 이렇게 그런 늑대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강력한 반공체제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얘들아 원래 기억날 거야.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문화통치 당시에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나왔던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어. 사회주의자 잡아들이기 위한. 근데 기존에 존재하던 그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시킨 거야.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거기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사료일기에 국가보안법 1958년 개정 나오죠, 여러분들. 허위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와, 대통령 욕하면 10년 징역이래.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다 뭐다? 빨갱이 늑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반공체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통할까요? 여러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진짜 늑대와 가짜 늑대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바보가 아니야. 그 증거가 자, 그 다음 대선 56년에 3대 대선이 벌어졌으면 이 다음 대선 언제 열려야 돼? 임기 4년이니까 1960년에 4대 대선이 열리게 되겠죠. 이 당시 여러분들 대통령 자유당 후보 이 자유당에서 내세운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누굴까요? 그죠? 이승만이죠, 여러분들. 이미 4.4.5입 개헌으로 제안이 철폐됐잖아. 역시나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이라는 분이었어요. 조병옥.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이번에도 장면입니다. 자, 격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있어. 얘들아 지금 이승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이 당시 대통령. 이 당시 나왔을 때 나이가 86세야 얘들아. 얘들아 이승만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니? 1875년 고종 때 1876년이면 심지어 흥선대원군 집권 때예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고종이 친정하기 전이야. 흥선대원군 집권 때예요. 이 사람 대한제국식이 있다 사람이야. 이 사람 막 고종이랑 싸우다가 막 감옥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조선 말기 대한제국식이 사람이야. 상상해가 여러분들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86세야.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란 말이에요. 흥선대원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야. 거의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이 나이 때도 참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는 게 보면 정정하신 것 같아. 자, 아무튼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아. 근데 이때 이제 선거가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당시 지지했냐면은 조병옥이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그 기록에 나와. 조병옥이 연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로 가면은 이승만이 지고 조병옥이 대통령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 근데 이번에도 참 거짓말처럼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기 직전에 이번에도 이승만의 경쟁자인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아, 쌤 진짜 너무하네. 야, 만약에 드라마를 만들고 이런 식의 전개, 그 주인공의 경쟁 후보가 심장마비로 2번이나 사망하는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게시판 폭발하죠. 작가 누구냐? 이씨, 야, 발로 썼냐? 야, 우연도 정도가 있지. 뭐 말하면 심장마비야. 이씨, 진짜요. 다시 조병옥이 심장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치료를 받으러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있었거든. 그 비행기 안에서 하고 죽어. 이번에도 경쟁 후보가 죽은 거야. 당연히 대통령은 누구예요? 86세, 1875년생. 흥선대원군 때부터 살아온 86세 이승만이 자동 당선이야. 경쟁 후보가 없잖아. 근데 얘들아 문제는 뭐냐면 방금 내가 말했듯이 이승만 나이가 너무 많아.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 대통령이 죽으면 그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물려받냐? 부통령이 물려받아. 근데 여러분 이미 부통령 선거 때는 각이 나와 있죠. 이때 3대 대선 때도 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어? 이기붕이랑 장면 누가 이겼죠?
기붕이는 기붕만 먼저 붙이고 장면이가 이겼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해봤자 그리고 누가 이거? 장면이 이길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인데 부통령은 민주당 장면이 돼봐. 이승만이 나이 많아가지고 하고 죽어버리면 장면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죽 써가지고 개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당은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부통령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근데 정면 승부, 정정당당한 승부로는 이기붕으로 장면 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한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기붕을 당선시키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자, 이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누구를 뭐로 당선시키기 위해? 얘들아, 이거 3.15 부정선거를 만약에 내신에서 장난 많이 치는 건데,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치러진 부정선거다. 이런 맞아 틀려? 틀려, 얘들아. 이미 이승만은 경쟁 후보가 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자동 당선돼 있는 상태였어. 이 3.15 부정선거는 누구를 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네, 이승만이 아니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치루어진 그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인데, 여러분 이때 진짜 여러분 부정선거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부정선거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해? 좀 소심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생각하죠. 뇌물. 나 좀 뽑아주면, 여러분 있잖아. 야, 나 반장 뽑아주면 햄버거 사줄게. 나 반장 뽑아주면은 롤 대리 한 판 떠줄게. 뭐 이런 식으로 뇌물을 바치는 거 생각하죠.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인지 알아? 뇌물은 기본이야. 당시 선거를 뭐라 부르냐면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 불렀어요. 이번에 우리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찍어주시면 막걸리도 사드리고 고무신도 드리고. 뇌물은 기본이고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방법은 다 동원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장부대. 투표장에 어깨 막 착하게 살자,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각하만세 막 이런 막 문신을 한 빡빡머리 민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투표장을 다 둘러싸는 거야. 그리고 막 껌짝짝 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씨, 야, 설마 이기붕 각하를 부통령으로 안 찍는 빨갱이 새끼들이 있을까? 아씨, 이기붕 각하 안 찍는 새끼는 손목 잘라야지. 막 이러고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장면을 찍어요. 근데 쌤, 투표장은 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공포 분위기 조성해도 내가 안에 들어가서 장면 찍으면 어떻게 알아요? 알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투표장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3인 1조 공동투표. 내가 딱 투표로 들어갔더니 옆에서 어깨형들이 야, 같이 들어가! 이러고 딱 3명이서 딱 팔짱 끼고서 같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다 보는 거야. 야, 너 부통령 후보 누구 찍냐? 설마 장면 찍으려고? 손목 갈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밖에 봐도 공포 분위기인데 안에 들어갈 때도 3인 1조 공동투표야. 당연히 이기붕 찍죠, 여러분들. 거긴 이걸로 안 끝나. 투표함 바꿔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산 여기 선부 3동에 우리가 선부 3동인가? 선부 3동이잖아. 이거 안 적어도 돼. 여기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100명이야. 그러면 최대 표가 나와봤자 몇 표예요? 100표죠? 근데 투표함을 까봤더니 몇 표가 나와? 120표가 나오는 거야. 엥? 인간이 아메바인가? 뭐 자가 분열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투표함에다가 그냥 이기붕을 막 찍은 표를 미리 채워놔. 그걸 바꿔치기 하는데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보다 많은, 그러니까 득표율이 100%가 아니라 120%, 150%가 나오는 거야. 북한의 김일성도 이루지 못한 위협이에요. 야, 김일성도 100%가 나오고 100%가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오거든? 120%. 말이 돼요, 여러분들? 100명 사는 동네에 120표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 투표야? 이런 거 투표를 뭐하러 해?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뭐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걸 몰라? 내가 말했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야, 얘들아. 이런 거 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딴 게 뭔 선거야? 라고 해서 이런 부정선거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자유당은 뭐라 발표했냐면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은 이기붕이 당선되었습니다. 라고 이기붕을 부통령이 당선되다고 발표했거든?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게 바로 4.19 바로 민주화 운동이에요. 4.19 혁명이라고 그러죠. 4.19 혁명.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4.19 혁명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왜? 아까 제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정치 경제로 나누어 볼 때 정치는 뭐에 초점을 맞추어라? 독재를 위해 어떻게 법을 고쳤으며 그러한 그 독재를 위한 법을 바꾸는 시도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정치는 뭐와의 싸움? 독재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독재와의 싸움에서 나온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이 이 4.19 혁명이야.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 독재를 위한 개헌, 1차 개헌, 그 1차 개헌이 발췌 개헌과 2차 개헌이 4.4.5 개헌, 그리고 그러한 그런 장기 집권 독재 정권에 맞서서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어났던 이 4.19 혁명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4.19 혁명 한번 볼게요.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오른쪽 아래에 프린트 56페이지 프린트 오른쪽 아래에 있는 4.19 혁명 하는 거예요. 자, 배경 뭐? 3.15 부정선거. 자,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누구를 뭘로 만들기 위한 거죠? 네,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야. 당시 이미 4대 대선, 1960년에 치루어진 4대 대선 때 이승만의 경쟁 후보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은 이번에도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여서 이승만은 경쟁 후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대통령으로 자동 당선돼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근데 뭐가 문제야? 이승만이 나이가 문제야. 87살, 1875년생, 86세 할아버지라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아. 근데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길이란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래.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 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이기붕 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방금 내가 말한 그 온갖 더러운 방법이 다 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4.19 혁명입니다. 연결고리 알아두세요. 이승만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4.19 혁명입니다. 자, 가장 근본적 이유는 3.15 부정선거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경제. 당시 이승만 정권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6.25 이후에 나라가 완전 초토화됐잖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무상으로 각종 생필품을 무상으로 원조해줬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밀가루, 설탕, 면화 뭐 이런 각종 미국에 남아도는 농산품을 무상으로 막 원조해줬어.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해주는 그 물품에 의지해서 경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미국도 미국이 유니세프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를 공짜로 도와줄 수 없잖아. 그래서 미국이 이제부터 더 이상 너희를 무상으로 원조하지 않겠다. 무상 원조가 아니라 유상 원조로 바꾸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승만 정권이 이런 미국의 그런 지원 감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야. 사실 정상적인 정부면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공짜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언젠가 미국의 지원이 끊길 걸 염려해서 지금 미국이 공짜로 도와줄 때 그 미국이 공짜로 도와주는 걸 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개발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되게 약했어.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상 원조 더 이상 안 해주겠다 했을 때 경제가 완전 아작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정권의 안정은 어디서 오냐면 경제에서 와야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볼 때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때도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이유야 박정희가 뭐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하고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그 석유 파동이랑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어려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더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좀 예민한 문제지만 지금도 우리가 경제가 좋은 편 아니죠. 코로나라든가 이런 뭐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도도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그 경제 위기가 정치의 위기로 연결되는 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3.15 부정선거도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의 원조 감소로 어려웠다. 경제 위기도 있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세요. 자, 나한테 이거 좀 적어주면은 한번 적어주자. 미국이 무상 원조에서 뭘로 바꿨다고? 유상 원조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다. 자, 그러면 이런 4.19 혁명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 과정을 볼게요, 여러분들. 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정말 더러운 부정선거, 이런 3.15 부정선거에 규탄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자, 근데 맨 먼저 이 3.15 부정선거,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3.15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나선 건 누구였을까요? 어른들이었을까요? 뭐 선생님이었을까요? 뭐 군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었어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와서 3.15 부정선거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학생들 대단한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3.1운동 누가 주도했죠? 네, 스스로를 민족 대표라고 부르는 지식인, 종교인, 어른들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함께했죠. 60만세 운동도 민족주의, 사회주의도 있었지만 학생들도 함께했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거야말로 학생들이 가장 앞장섰던 항일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역사에서 학생들이 항상 이런 불의에 맞서서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여러분들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얘들아, 처음에는 오히려 팬 같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팬 같은 어른들은 당시에 거리로 많이 안 나왔어. 무서우니까. 혹시라도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다가 어이씨, 나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벌금 물면 어떡하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해서 어른들은 오히려 눈치 보고 숨어 있었어. 근데 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어요. 학생들도 그 당시에 거리로 먼저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 이후에 45년 광복하고 나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잖아. 더 이상 식민지가 안 받잖아.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은 뭘 배웠을까?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너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다라고 민주들이 이미 배웠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학교에서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 배웠는데 왜 돌아가는 현실이 이렇죠?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서 민주주의를 배운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어른들은 좀 무서우니까 뒷짐지고 있었죠.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 학생의 숭고한 죽음을 계기로 이 뒷짐지고 있던 어른들마저도 거리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이 4.19 혁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게 된 계기, 그게 바로 마산에서 한 학생의 죽음, 바로 김주열 학생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당시 김주열 학생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마산 상업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딱 그때가 3월달이잖아. 마침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3.15 부정선거가 터지니까 이 김주열도 그 이제 친구들이랑 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를 한 거야. 근데 밤이 되고 이제 됐는데 김주열이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열의 어머니나 이제 가족들이 애가 분명히 이런 시위한다고 나갔는데 밤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애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좀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아침에도 안 돌아와. 다음날도 안 돌아와. 몇 날 며칠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막 김주열을 찾으려고 실종된 김주열 찾습니다 라고 막 찾아내는데 애가 진짜 발견되지 않는 거야. 실종이 된 거죠. 그러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웬 물에 퉁퉁 부른 시체 하나가 떠밀려 내려와서 경찰에게 발견됩니다. 그 시체가 바로 김주열이었어요. 근데 시체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강물에 떠다니다 보니까 완전 물에 퉁퉁 부은 것도 있지만 시체를 딱 집어봤더니 얼굴 앞에 최루탄 조각이 박혀있는 거야. 최루탄이 뭐냐면 여러분 가끔 그런 과거를 좀 우리나라 막 8,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민주화 운동 시위하면은 군인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폭탄 같은 걸 하늘에다가 픽 쏘죠. 그럼 이런 이제 폭탄이 이렇게 푹 하면은 가스가 팍 나오고 사람들이 아우 매워 와 하면 이제 막 경찰들이 그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이 새끼들 막 때려잡잖아. 그거야. 최루탄이 그거예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가스탄이야. 엄청 매운 가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콜록콜록 이러면 막 그 마스크 쓴 이제 경찰이 가가지고 이 새끼들아 이러고 막 잡잖아. 그게 최루탄인데, 이 최루탄을 쏠 때는 원칙이 있어. 절대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정면 조준하면 안 됩니다. 이 최루탄도 어차피 폭탄이기 때문에 나가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정면 조준하면은 죽어.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스만을 이용하는 거니까 하늘을 대고 쏴야 돼. 이렇게 톡 하고 이렇게 땅바닥에서 가스만 터지게 해야 되는데, 그 최루탄이 어디 박혀 있다는 거야? 얼굴에 조각이 박혀가지고 얼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은 최루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늘로 쏜 게 아니라 애 얼굴 대고 정면 조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얼굴에 최루탄 박히니까 이게 발견되면 난리가 났고, 미성년자가 죽은 거잖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최루탄을 조각이 얼굴에 박혀서 죽었잖아. 군인들이, 그 치일 지나간 군인들이 야 씨 이거 진짜 뭐됐다 이래가지고 시체를 유기한 거야.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시체를. 근데 그게 이제 퉁퉁퉁 떠다녀가지고 온 거죠. 난리가 났죠. 근데 김주열의 어머니가 가지고 난리가 났죠. 생떼 같은 아들이. 이제 여러분 김주열이 왜 마산항구 갔는지 알아? 원래 김주열은 서울 고등학교인가? 그 되게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서울 고등학교 진학 예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깊어서 집안을 일으키려면 상고로 졸업해서 은행원이 돼야겠다 해서 일부러 상고를 간 되게 효심 깊은 학생이야. 근데 그런 아들이
은행원이 돼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상고를 자진해서 간 아들이 시체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최루탄 얼굴에 박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민들이. 학생의 죽음에 보답해라. 이런 어린 학생마저도 최루탄을 박아서 죽이는 정권이라니. 이런 쓰레기 같은 정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완전 시민들이 분노해서 뒷짐지고 있던 엄마, 아빠,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완전 전국적으로 이때 시위가 완전 등불처럼 퍼집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나와요, 시위에. 우리 형, 오빠,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 이러고 초등학생들마저 거리로 나와요, 그 당시에.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잘 나오거든? 이것도 여러분들 사진 자료로 나오는데, 3.15 이 부정선거에, 여러분 잠깐 뒷장을 넘겨보시면, 56번 페이지 뒷장을 넘겨보시면, 당시 그 시위 현장 사진이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 막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여기 누구도 있어? 4.19 혁명 당시 대학 교수단의 시위. 이 교수님들, 딱 양복 입고 중절모 쓴 교수님들 있죠? 이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들고 있는 깃발이 뭔지 알아?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교수들이 시위에 나서 민주화운동은 처음이야, 얘들아. 원래 얘들아, 대학 교수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학이 별로 없어요. 대학도 거의 없는데 대학 교수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 최고 지식인이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야. 근데 그 가장 보수적인 대학 교수들마저도 이 정권은 잘못했다 라고 교수들마저 시위에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 교수들이 시위에 나왔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거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대학 교수. 다 나온 거예요, 거리로 시민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위, 또 대학 교수들의 시위를 이제 끝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인 이승만이 발표하죠. 국민들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 하야, 그러니까 물러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런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서 대통령이 나부터 이제 사퇴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자, 여러분. 4.19 혁명이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 아무 빈칸이나 적어보세요. 이 4.19 혁명이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건 누구의 죽음이었죠? 마산상고 1학년인 김주열의 죽음이었죠.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뭐가 잘 나오냐면, 이거 저거만 더 일단 얘들아. 나중에 여러분 영화 1987 봤나요? 하정우 씨가 주연했던 영화. 하정우가 주연이라고 뭐한데? 아무튼 그 1987 배경이 되는 게 나중에 배울 6월 민주항쟁이거든? 전두환 정권 때야. 이때도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질 때 학생의 죽음이 나와. 이때 누구의 죽음이냐면은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경찰이 잡아가서 고문하다가 서울대 학생이 죽어. 그리고 이 박종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라고 시위하던 연세대학교 학생, 그 영화에서는 이제 강동원 씨가 맡았던 이한열 열사 또 사망해요. 이때도 체류탄 맞고 죽어. 그래서 이 두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퍼지거든. 그러니까 4.19 혁명은 김주열의 죽음,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건데, 이 두 개가 엮어서 되게 비교하는 걸로 잘 나와. 마치 국채보상운동이랑 물산장려운동 비교하듯이 되게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승만은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때 이제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이 이제 정권을 물려받고서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장면 정부의 특징적인 거라면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 권한을 확 줄이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나왔느냐. 이거는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몰아주다 보니까 그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그 대통령 해먹겠다고 1차 개헌, 발췌 개헌, 2차 개헌, 4.4 5.2 개헌, 거기다가 이런 막 3.15 분쟁 거 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몰아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이고 그 권력을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가장 많은 그 자리를 차지한 국회 정당이 권력을 잡고 그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이게 오늘날 일본이랑 영국이 딱 이런 시스템이야. 그 총리가 그 정당의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그 총리, 걔 누구죠? 아베 총리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아베. 그런 식으로 총리가 정권 잡는 그 의원 내각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때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때밖에 안 나와. 장면 정부가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닌 의원에게 권력을 주는 의원 내각제로 정치 시스템을 바꿉니다. 자, 이런 4.19 혁명의 최초.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주도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독재 정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4.19 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서 국민들이 보여준 거죠. 나라의 주인은 너희 독재정권 자유당 이승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물러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4.19 혁명 여러분들 배경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무상에서 유상으로 3.15 부정선거 규탄 집회,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마산에서 고1 김주열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초등학생, 대학 교수들까지 시위에 나섰다. 결국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출범했고 장면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확 줄인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를 내세웠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시민혁명이었다라는 거고 4.19 혁명이 김주열의 죽음, 나중에 공부할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승만 정부의 정치 봤죠, 그죠?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위해 어떤 식으로 이제 개헌을 했는가 1차 개헌, 2차 개헌, 그리고 그런 3.15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싸웠는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제가 전례해드린 그 표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 봤으니까 뭐 볼 차례일까? 경제 볼 차례죠. 그죠? 경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